자, 오늘 공부하는 4개 시기 중에서도요,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구석기로 들어갑니다. 구석기 시대, 일단 우리 땅에서 시작된 건요, 약 70만 년 전. 이 70만 년 전이다 그러면 전 지구 역사가 46억 년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서 인간이 등장한 게 약 350만 년쯤에 아프리카에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인류의 조상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들어온 것이 바로 70만 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렇다면 그때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냥하고요.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물고기, 뭐 이런 것들 먹고 살았고요. 이런 것들은 맨손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구 사용하겠죠? 이때 사용했던 도구는 뼈도구, 그리고 뗀석기가 됩니다. 뗀석기라고 하면 석기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깨서 섰다라고 해서 뗀석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뗀석기를요, 우리가 여러분들 거의 70만 년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뗀석기 종류도 정말 다양하겠죠. 근데 이 다양한 걸 다시 시기를 구분을 해요. 구석기 중에서도 오래됐다라고 해서요, 전기 구석기, 그다음 가운데다, 중기다, 그다음 뒷부분이다. 그래서 후기 구석기 이렇게 불러줘요. 일단 크기로 보자면 전기 구석기 때 크기가 좀 컸었고요. 후기로 가면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세밀해져요. 전기 구석기를 대표하는 뗀석기다 그러면요, 집게가 있고요, 주먹도끼가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집게 같은 경우는요, 돌날이 한쪽에만 있어요. 근데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양날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만들기가 좀 더 어려울까요? 이게 더 어렵겠죠. 여러분 뗀석기라고 하면 나도 만들겠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닙니다. 주먹도끼 양날에 균형 맞추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날이 여러 개인 것만큼 하나 가지고 다 쓸 수 있어요. 동물을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고 뭐 나무의 뿌리를 캐내고 이 모든 것들을 이거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만능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100번 이상 다 타격을 해줘야 돼요. 정확히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되셨죠? 그래서 전기 때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용하다가 중기 시기가 되면 뭐 자르개, 밀개, 글개 이런 거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후기 시기가 되면 승배 찌르개가 있는데요. 찌르개는 뭔지 아시겠죠? 그럼 승배라는 게 뭐냐면 손잡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10cm 정도가 되는 돌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손잡이, 승배가 되겠고요. 여기에 나무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돌창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여러분께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집게, 주먹도끼, 글게, 밀게, 자르게, 승배 찌르게. 근데 입으로 얘기해보면 뭔가 공통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자로 끝나요. 요거 하나 빼고는 모두 다 개자로 끝납니다. 아, 뗀석기의 명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냥하고 살고요. 물고기 잡기 위해서는 한 곳에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정착생활 안 되고 이동생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동굴에 살고요. 여름에는 임시 거처를 만드는데 이를 막집이라고 합니다. 농담이지만 진담인 듯 설명을 드리면 막집이라는 건 막지어서 막집이 아닙니다. 임시 거처를 막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무리 지어 다니는데요. 한 20-30명 정도가 무리 짓고요. 물론 거기에는 일종의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권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나이가 좀 더 많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 말하지만 신석기 시대까지도요, 계급이 없어요. 평등사회.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동이라는 게 나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만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층이 되면서 계급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분화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나름 예술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요, 구석기 시대의 조각품들을 찾았어요. 근데 조각품이라는 게요, 뭐 대충 모습 중에는 뭐 이런 모습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조각품을 발견했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물고기구나. 그럼 다시 또 해석을 하자면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내가 어제는 물고기를 10마리 잡았는데 내일은 한 마리라도 더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뭔가 기원을 하면서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뭔가를 기원한다. 주술적 의미에서 조각품을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구석기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구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예요.
이 유적지 문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한번 나오면 또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요. 가본 것도 아니고 이름만 기억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요. 그래도 일단 첫 번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원 검은모르 동굴, 청원 두루봉 동굴, 동굴자가 등장하면 일단 구석기입니다. 그건 됐죠? 네. 그거 말고 제가 네 군데를 알려드릴 텐데요. 앞서서 우리나라의 구석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70만 년 전. 여러분 역사 오래되고 크고 찬란하면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구석기가 원래는 50만 년인데 70만 년으로 마음대로 끌어올리서는 안 돼요. 이게 고고학적인 발견을 근간으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구석기가 70만 년 전이다 라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단양 금굴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80년대 이곳에서 구석기, 그 중에서 전기 구석기 유물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구석기 시대가 쭉 더 뒤로 올라간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 금굴 유적지 이후로 구석기의 연대가 70만 년으로 더 뒤로 갔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후기 구석기 유물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00년대 일본에서요, 구석기 조작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느 역사학자가 일본에서도 전기 구석기 유물들이 나왔어. 우리도 구석기 연대를 끌어올릴 수 있어. 라고 몇 년 동안 사람들을 왜곡시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일종의 역사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도 순수한 학문이자 또 하나는 각국 간의 약간 라이벌의 그 경쟁의 또는 뭐 심리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단양에 금굴 유적지가 있고요. 우리가 구석기나 신석기나 이런 이제 역사 연구에 본격적으로 돈을 이제 투자하기 시작한 게 60년대입니다. 왜냐하면 50년대 같은 경우는 6.25 전쟁도 겪었고 무엇보다 역사 연구를 할 만한 인력이 부족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북한 모두 다 60년대부터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 성과가 일단 북한에서 먼저 났어요. 한북 웅기 굴포리 지역에서 구석기 유적지가 발굴이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조금 초조하겠죠. 그렇죠? 그러던 찰나에 바로 1년 있다가요. 공주 석정리에서 대규모 유적지가 발굴이 됐어요. 특히 공주 석정리 같은 경우는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 유물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규모가 되게 커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구석기와 관련된 공원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곳은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가 됩니다. 이 전곡리에서요. 1970년대 후반에 주먹도끼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이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 다 써서 만능석기라고 불려드렸죠. 일종의 맥가이버 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기 전까지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집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먹도끼가 저기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만 나오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집게만 나는데 이를 두고 이제 예전에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는 인류의 시작이었으니까 아무튼 유럽이나 이런 지역은 이미 구석기에서도 시대에서도 이미 동아시아보다 훨씬 더 앞서갔어. 너희들이 돌라 하나만 만들 때 양날 돌라를 만들었잖아. 훨씬 더 선진 문화야. 이런 식으로 어떤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연천 전곡리에서 70년대 후반에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면서부터는 아니야. 동아시아도 이거 만들었잖아. 이미 고대 사회에서 너희와 우리는 차별이 없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만큼 연천 전곡리는요. 우리 구석기에서 정말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이 두 군데 아주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데이트하실 때 가족여행 가실 때 한번 들려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일단 구석기를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신석기로 갑니다. 자, 신석기의 연대는 약 10,0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5페이지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신석기 기원전 8,000년경이라고 했는데 기원전, 기원후라는 개념과 이거 구분하실 수 있죠. 자, 여러분과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00년 전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0,000년 전인 거고요. 기원전, 기원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예수가 태어난 걸 이제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뒤시기를 기원후 AD로 쓰죠.
그 전 시기를 예수가 태어나기 전이다.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라고 써요. 그러면 기원전 8,000년이다 그러면 일단 얘는 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8,000년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합산하면 10,000년이잖아요. 같은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기원전 10,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8,000년 전, 그러니까 약 10,000년 전에는요, 전 지구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후변화가 나타나요. 구석기 시대 때는요,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가 교차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빙하기가 이때 끝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바로 간빙기가 이제 지속이 됩니다. 간빙기가 시작됐어요. 빙하기라고 한다고 해서 전 지구가 다 꽁꽁 얼는 건 아니고요. 지금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낮을 때가 빙하기입니다. 아무튼 좀 추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러분들 빙하가 녹겠죠. 그럼 빙하가 바닷물에 들어와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 거냐면 중국, 한국, 일본 있죠. 여러분들 거기는 특히 이 서해 바다 그리고 남해 바다는요 되게 얕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내려갈 때 있죠. 빙하기 시기 같은 경우는 워낙 여기가 얕다 보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육지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는 여기가 그냥 육지였었습니다. 근데 1만 년 전부터 간빙기가 시작되면서 바닷물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해수면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해수면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여기가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식의 해안선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구석기에 그 시대 때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한반도에만 계속 안 살았을 수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신석기 시대부터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일단 분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반도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살았겠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작을 신석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생활 모습 들어가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석기와 청동기의 생활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석기 하면 농사 시작한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여전히 생활의 중심은 이거예요. 이거고 농사를 졌다 하더라도요. 신석기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요. 신석기 후기 시대부터 농사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아주 초보적인 농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사 졌다 그러면 벼농사를 생각하는데 아직 벼농사는 아니고요. 조, 수수, 기장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생활의 중심이 이쪽이라는 거. 됐죠? 자, 이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그럼 농사를 질 때는 뭘 이용해서 했느냐? 간석기를 이용합니다. 간석기라는 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돌을 갈았었다. 근데 갈았었는데 그 돌이 무뎌졌어요. 다시 갈아 쓰는 겁니다. 되셨어요? 참고로요, 뗀석기 같은 경우는 개자가 많이 들어갔죠? 찢게, 찌르게, 밀게, 긁게, 개자가 들어갔죠. 근데 간석기 같은 경우는요, 돌자가 들어갑니다. 도라살, 돌창, 돌보습, 돌갱이, 돌낫, 돌자가 들어가요. 예외라고 하면 갈돌과 갈판. 갈판이라고 하면 넓적한 돌입니다. 갈돌은 거기 위에는 방망이 같은 건데요. 도토리라든지 곡식하는 걸 두고요. 갈돌로 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믹서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어쨌건 농사를 시작한 이 상황에서부터는 이동하면 안 되겠죠? 한 곳에 정착하고요. 정착하다 보니까 집을 짓습니다. 이게 바로 움집. 조심하실 건요. 움집을 여러분들이 신석기 시대에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움집은 신석기에서부터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 초반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둬야 될 거는 이때 나온 움집이랑 청동기 시기 때 등장하는 움집이랑 어떻게 다르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때의 움집은 이 움을 깊게 파는 형태예요. 이렇게 파는 구덩이를 움이라고 하는데 깊게 파요.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50에서 1m, 그러니까 50cm에서 1m 정도 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억새 같은 걸 덮어줘요. 이게 바로 움집입니다. 자, 움집을 위에서 보면요. 원형이라든지 아니면 사각형인데 끝이 둥글하게 처리된 거예요. 우리가 이때 관심을 가지는 거. 불은 어디에 뒀을까인데요. 불은 거의 한가운데 쪽에 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주변에는요 이렇게 구덩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토기를 주는 형태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그럼 사람들은 주로 어디다가 움집을 많이 지었느냐라고 봤더니요. 일단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평에도 있어야 되고 물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강가라든지 바닷가. 그래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신석기 유적지 하면 강가나 바닷가에서 많이 보입니다. 자, 일단 정착생활 이때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서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한 시족사회, 이것이 확장된 부족사회가 등장하고요. 아직까지는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있긴 하지만 권력을 잡은 그런 리더가 아니에요. 연장자,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구석기랑 비슷한 패턴으로 왔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비교 잘 해볼게요. 바로 뭐냐면 토기가 등장한다는 거. 신석기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농경 시작했다, 움집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토기가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 나오는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요.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가 됐고요. 전국에서 고루 나옵니다. 뭐 빗살무늬 토기의 생긴 모습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게 있고요. 이거 말고 여러분이 추가로 기억하신다 그러면 3개가 더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름 민무늬 토기. 여러분 민무늬 토기라고 하면 아무 무늬가 없는 거죠. 민무늬, 무늬가 아무것도 없어요. 밋밋해요. 근데 이 민무늬 토기 자체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사용해요. 근데 그 민무늬 토기의 일은 원형의 모습이다 라고 해서 이걸 이름 민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요, 덧무늬 토기라는 게 있는데, 덧무늬라는 게요, 덧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고, 눌러 찍기문 토기. 여러분, 토기를 이렇게 봤을 때요, 이 위쪽 있죠? 이걸 바로 아가리라고 그래요. 제가 이걸 한 게 아니라요, 토기의 위쪽은 아가리라고 합니다. 근데 눌러 찍기문 토기 같은 경우는요, 이 아가리 쪽에다가요, 찍어요. 그래서 문양을 만들었다. 자, 4개 다 기억하신다면, 이름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 찍기문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토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옷도 만들어 입어요. 여러분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는 실, 바늘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실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던 가락바퀴라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가운데 구멍 뽕 뚫려 있어요. 여기다가 나무를 하나 끼워요. 그런 다음에 돌돌돌 돌리면서 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날카로운 뼈를 가지고 바늘을 만듭니다. 자, 실과 바늘이 있으니까 가죽을 꿰매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신석기 때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의 위대함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등장해요. 아직까지는 종교 정도는 아니고요. 원시 신앙이 등장하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정리 잠깐 좀 해야 되니까 옆에 쓸게요. 원시 신앙이다 그러면 크게 4가지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리고 영혼과 조상 숭배. 애니미즘이라 한다면 뭐 해, 달, 돌, 나무 이런 거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우리 어머님들이 뭐 자식 과거 시험 합격하라고요, 물 한 그릇 떠두고 난 다음에 달님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우리 자식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달이나 해, 특별한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샤머니즘은요, 무당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의 주술을 믿는 것. 일종의 여러분들 타로 보시나요? 예, 샤머니즘의 흔적이 되겠고요. 토테미즘이다 그러면 동물을 숭배합니다.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지만 그 단군 신화에 보면 단군한 검의 엄마가 웅녀죠. 곰이 쑥과 마늘을 먹어서 사람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해도 뻥인 줄 알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 결국 뭐냐면 곰을 숭배하는 부족을 상징합니다. 토테미즘.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남는다. 아니면 조상을 챙기는 거. 이런 개념들이 바로 신석기 시기 때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는요, 장식적인 요소도 되게 커져갔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커다란 그 조개 껍데기 있죠. 거기다 구멍 뽕뽕뽕 뚫어서 가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동물의 이빨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요, 뭐 팔찌 같은 장식품 만드는 거. 이걸 칠해거리라고 합니다. 자, 갑자기 신석기가 되면서
뭐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챙길 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요,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볼 텐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른 나라가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시작했겠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요. 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근간으로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게 나왔느냐? 바로 평양 남경이랑 황해도 봉산 지탐리에서요. 불탄 좁쌀이 나왔어요. 불탄 좁쌀.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석기 후반에 농경을 시작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신석기 때의 집들은 강가나 바닷가 쪽에 많이 있다 그랬죠. 동해, 서해, 남해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알려드리자면 동해 같은 경우는 양양 오산리, 서해는 서울의 암사동 지역. 암사동에 가면 대규모의 움집 터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다시 복원시켜 놓은 암사동 신석기 유적지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동삼동 유적지가 대표적입니다. 자, 앞에서 4개 말씀드렸고 뒤에서 5개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9개 유적지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저는 청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보자면 3500년 전에서 4000년 전쯤에 이제 청동기를 받아들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청동기가 들어온 것은요, 생활에서 정말 큰 변화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 변화들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파트로 나가 볼게요. 앞으로 제가 향후 강의를 하면서 어떤 나라를 접근할 때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파트별로 나가 들어갑니다. 일단 정치적인 변화라고 하면 무엇보다 계급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청동기를 소유한 사람이 계급을 가진 거고 또는 청동기를 소유한 세력 전체가 지배 부족이 되면서 다른 부족을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되셨어요? 자, 이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뭐라고 하냐? 족장 또는 군장이라고 합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졌을 때 그 꼭대기에 있는 인물 족장 또는 군장이라고 하는데 그가 지배하는 국가다라고 해서 군장국가라고 불러줘요. 자, 근데 이 군장국가에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재정 일치사회라는 거. 일치합니다. 뭐가? 정치와 제사를 담당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일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이요, 나를 따르라 라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가 담당합니다. 당연히 오늘날의 사회는 재정 분리 사회니까 대통령과 목사, 신부님 다 따로 있지만 고대에서는 재정 일치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족장들은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나만이 가진 특별함이 있어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바로 뭐냐? 선민사상 또는 천손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또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이런 사상을 강조했고요. 족장들의 무덤은 일반 사람들의 무덤과는 좀 달랐겠죠. 그래서 규모가 되게 큰데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고인돌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고인돌의 약 40%가 있습니다. 3만여 기의 고인돌이 우리 땅에 있어요. 전국에 정말 흩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 고인돌 같은 경우는 크기도 되게 다양해요. 근데 어떤 고인돌? 저기 강화도에 가면 볼 수 있는 고인돌이 되겠는데요. 이걸 괸돌이라고 합니다. 다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 그 위에다 덮개돌을 얹는데 이 덮개돌의 무게가요, 최대 60톤에서 80톤 정도까지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차 한 대가 1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차 60대에서 80대가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무게. 엄청나게 무겁죠. 그렇죠? 이런 거대한 고인돌 같은 경우는 족장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정치적인 변화를 봤죠? 경제적인 거에서는요, 드디어 벼농사를 시작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일단 벼농사도 시작하지만 밭작물에서도 더 다양해졌겠죠? 생산량도 늘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남는 게 생겨요. 우리는 먹고 남는 걸 잉여 생산물, 잉여 농산물이라고 얘기하고, 먹고 남는 거 골고루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가 조금 가지겠죠. 그러면서 네 거 내 거에 대한 개념, 사유재산제가 등장합니다. 됐죠? 자, 움집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신석기 시대의 움집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다 그러면요. 움이 얕아지는 거예요. 자, 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파는 구덩이를 말했었잖아요. 신석기 시대 때는 50cm에서 1m 정도까지 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더 얕아져요. 그렇다 해서 곧바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면 사람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살짝의 기둥 같은 거 올리는데 기둥을 올릴 때 여러분 돌 박아주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주춧돌. 그렇죠. 주춧돌을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살짝 기둥 얹고 그리고 집을 짓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때부터 올라오고 있어서 지상가옥화되었다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이 집들이요. 예전에는 강가 바닷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뒤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국가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전쟁도 많이 일어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강가나 바닷가는 평지이기 때문에 저기 봤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태가 다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뒤로 올라가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릉지대에 마을이 형성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정말 여러분 신경 쓰실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됐다 그러면 청동기로 세상 모든 걸 다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청동기로 만들 수 있는 게 있고요. 만들 수 없는 게 있어요. 만들 수 없는 거는 그래서 여전히 간섭기를 씁니다. 이걸 비교 잘 해두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청동기를 만든다. 그럼 이거는 힘을 가진 자를 위한 것들은 이걸 만들어요. 예를 들어 전쟁에 필요한 칼이겠죠. 청동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동검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 이때는 재정일치사회잖아요. 제사를 해야 될 텐데 하늘에 제사 지낼 때 그냥 하면은 안 돼요. 효과음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울 한번 쫙 흔들어 줘야 되겠죠. 청동 방울. 그리고 청동 거울을 매달고 다녔던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이런 청동 거울 같은 경우는 시각적 효과가 있죠. 햇빛이 쫙 비쳤을 때 그 청동 거울에서 빛이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빛만으로도 눈부셔. 특별한 존재임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 이런 것들. 자, 결국 다시 말해서 청동기 제품은 지배층을 위한 것들은 이걸로 만들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농사지고 살 때는요. 청동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청동이 아주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왜 땅을 읽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거기 보면 뭐 흙도 있고 특히 돌, 식물의 뿌리 같은 게 있는데 청동을 이용해서 그거 하면요. 청동이 구부러져요. 부러지는 것보다는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져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도구는 여전히 간섭을 씁니다. 농사 짓는데.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동기 시기 때 있었던 유물들, 명칭, 사용 이 정도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청동검 중에서요. 이 시기 때 이용했던 게 비파형 동검이라고 있어요. 일종의 조스바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내려다가 옆으로 살짝 내려서 다시 내려가거든요. 조스바. 아니면 첼로, 비올라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파형 동검. 비파라고 해서 동아시아에서 이용하던 악기가 있어요. 그걸 닮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거울. 자, 이런 것들은 청동으로 만들었고 농사짓는데 이용하던 건 여전히 간섭기를 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반달 돌칼입니다. 자, 재료에 돌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구석기 시대처럼 무슨 개로 끝난 것도 아니고 신석기 때처럼 돌머시기 이렇게 끝난 것도 아니고 돌머시기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반달 돌칼 그 이름만으로도 청동기 시대구나 상상이 되시죠? 반달 모양의 구멍 뽕뽕 여기다 끈 이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벼 이삭을 자르거나 훑을 때 사용해요. 됐나요? 네, 이거 동시에 사용한다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서 실수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 시기 때도요. 토기 만들어 쓰는데요.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하면 민무늬 토기예요. 문양 없어요. 되셨어요? 근데 이 민무늬 토기도 토기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압록강에 가면 이제 의주 있거든요. 그쪽에 미송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쪽에서 나왔던 토기를 보면요. 민무늬 토기인데 다른 거랑 조금 다른 점. 손잡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하시면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토기 중에서 손잡이 있는 토기는 얘가 유일합니다. 됐나요? 요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동기인들의 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거, 바로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암각화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절벽 같은 데가 있으면 새겨놓은 거죠. 그 중에서 정말 유명한 게 울산에 가면 울주군이 있고 거기에 반구대라고 있는데요. 거기 새겨진 것. 거기 가면 고래를 비롯해서 다양한 동물이 새겨져 있어요. 약 300점 정도가 새겨져 있는데요. 울산 울주 반구대 암각화. 그 다음에 이제 고령에 가시면은요, 여기는 동물의 직접적인 모습보다는 원형이라든지 선을 통해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사냥 같은 거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기원하는 바를 바위 그림으로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건 없으시죠? 그렇죠? 전혀 없고 나중에 문제에서 실수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청동기 시기에서도요, 유적지를 살펴봅니다. 단 유적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제가 많지 않다는 얘기가요, 실제로 청동기 유적지가 적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유적지를 보려면 구석기보다는 신석기가 많고 신석기보다는 청동기가 많고 청동기보다는 철기가 당연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유적지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전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를 물어본다라면요, 이 두 군데가 나와요. 여주 흔암리와 부여 송곡리가 나오는데요. 이 두 군데의 공통점은요, 바로 벼농사 지었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외우실 때 여주 이천은 지금도 쌀이 유명하죠? 그런 걸로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부여 송곡리는 일단 우리나라 청동기 유적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도움이 좀 되실까요? 자, 이제 마지막 초기 철기 시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철기 시대, 일단 우리가 나라로 본다면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 시기일까요? 고조선 후반부 쪽에 들어갑니다. 뜨셨어요? 그래서 고조선 시대 때 철기를 받아들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고조선이 멸망합니다. 기원전 5세기경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원전 1세기경 널리 보급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특징이 우리나라 철기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철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쓴 건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제작 기술 같은 것들을. 근데 이제 이때 왜 들어왔냐? 우리는 이제 고조선에서 그냥 쭉 하나로 가는 사이에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세워졌다 망했다 세워졌다 망했다 변동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시기라고 하면 공자가 있었던 춘추 전국 시대 기억나실까요? 그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를 장장 500년 가까이 겪었습니다. 대단히 혼란기였었거든요. 그 혼란기 시기 때 아무래도 중국에서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초기 철기 시대 때의 생활 모습, 그 중에 첫 번째 정치. 일단은 철은 청동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철이 무조건 셌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청동보다 더 비실비실 거리기도 했었지만 인간의 기술력은 계속 향상되니까. 자, 그러면서 철은 되게 단단한 거예요. 이 단단한 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살상력이 정말 높아져요. 여러분, 청동검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서 보시는 청동검은 이미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색깔도 많이 발해 있습니다. 하지만 청동검을 이용을 하면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어요. 살상용입니다. 근데 철검은 더해요.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철제 무기를 쓴다. 그만큼 정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앞서서 청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군장 국가들이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군장 국가들이 서로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세지는 방법이 있어요. 다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 때 그래도 나와 뜻을 함께하는 나라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손잡는 겁니다. 일종의 인수합병이나 M&A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손잡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보다 거대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 여러 나라가 등장합니다. 되셨습니까?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요, 철은 가지고는 이제 농기구로 만들었을 수 있어요.
청동은 농기구로 안 만듭니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철은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 쓸 것이고, 기왕에 농사 짓는 거 철제 농기구로 농사 짓니까요. 똑같은 노동력을 투입해도 생산물의 결과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과 교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들과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증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우리 전체 역사상 우리가 직접 돈을 만들어 쓰기 시작한 건요, 고려 시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돈을 썼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중국 돈을 가져와서 유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시기 때도 이미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돈이 뭐가 있냐면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중국 돈인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런 게 우리 땅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가요, 칼도자예요. 그래서 생긴 모습이요, 흡사 칼의 모습과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 뽕 뚫려서 돈들을 연결하는 명도전이고요. 반량전과 오수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일종의 엽전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기 창원에 가면 다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붓이 발견됐어요. 이 붓에 대한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초기 철기시대라는 거예요. 이 붓을 우리가 직접 만들었는지 아니면 중국의 붓을 우리가 가져왔는지 그건 아직까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땅에 이 붓이 발견됐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 우리가 한자를 사용했다 라고 하는 데는 의견 일치가 나왔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를 사용했다, 중국과 교류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잘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일단 철기를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변화, 국가적인 모습, 경제적인 모습, 외교적인 모습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또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철을 처음부터 철만 사용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같이 동시에 사용했냐면 청동기도 처음에는 같이 사용했어요. 특히 초기 철기 시대 때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유물 명칭 중에 청동기 시대 때 사용했던 청동 유물들이 있고요. 초기 철기 시대 때 사용했던 청동 유물이 있어요. 명칭 구분하세요. 그럼 이 시기 때 사용했던 청동 유물에는 뭐가 있냐면 세형 동검이 있습니다. 세자가 가늘 세자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같은 경우는 비파형 동검은 일종의 첼로, 비올라 뭐 그런 모습, 조스바의 모습을 띈다라면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 그냥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아, 그리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이거 되게 짧거든요. 이거 잡고 못 싸워요. 이거는 여러분 손잡이를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참고로. 아무튼 그래서 세형 동검이 초기 철기 시대 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잔무늬 거울이에요. 여러분 박물관 가셔서 아마 잔무늬 거울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별로 감흥은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잔무늬 거울이 한국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크기는 제 손바닥 정도 돼요. 한 20cm 정도, 전체 지름이 그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요 13,000여 개의 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되게 작은 면적의 선이 엄청나게 조밀하게 있겠죠. 어느 정도 간격이냐? 약 0.3mm 정도의 간격으로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촘촘하게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슈퍼컴퓨터로도 재현하기가 어렵다는데 이걸 초기 철기 시대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 기술이 대단한 거죠.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청동 제품이긴 하지만 초기 철기 시대 때 만들었다는 거 시대 구분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특징을 봤을 때 일단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반도 안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앞서 나왔던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거친무늬 거울 같은 경우는 한반도 지역뿐만 아니라 저기 만주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한반도, 특히 청천강 아래쪽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굳이 말하자면 코리안 스타일, 만주랑 공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스타일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 전쟁에 나갈 때는 얘가 성능이 더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점점 제사에 사용되는 의식용 도구로 바뀝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뭐가 들어갈 거냐면 거푸집이 들어갑니다. 거푸집이라고 하면 청동이라든지 철을 찍어내는 틀을 말합니다. 거푸집. 그러니까 거푸집이 발견이 됐어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직접 이 제품을 만들어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 그 청동기 시기 때 비파형 동검의 거푸집은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비파형 동검을 우리가 직접 만든 건지 사다 쓴 건지 조금 애매모호하죠. 근데 세형 동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푸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도 확실하게 이건 우리가 만들었구나, 그리고 우리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어요? 자, 명칭도 기억하시고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까지 같이 해석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내나요? 보통은 무덤에서 많이 나옵니다.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다 그러면 널무덤, 동무덤. 자, 우리 앞서서 청동기 시기 때 고인돌 말씀드렸죠? 철기 시대 때 같은 경우는 널무덤과 동무덤이 만들어지는데, 널무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로 만든 거고요. 동무덤은 항아리 독이에요. 그래서 항아리를 뭐 큰 거, 작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요. 그 안에 시신을 두는 형태인데, 보통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들의 무덤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이요. 여러분 교재 3페이지부터 출발해서요. 쭉 뒤로 오셔서 10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여러분께서 당연히 뭐 다시 복습을 하시겠지만 일부 자잘한 내용들이 빠져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스스로 복습하시면서 챙겨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복습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 이해가 가는구나. 네. 자, 오늘 1강이죠. 앞으로의 강의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겐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복습 부탁드릴게요. 복습은 나중에 미루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지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